어머, 호텔에 누가 저런 똥차를 끌고 와? 요즘도 저런 차 타는 사람이 있어? 딸의 결혼 상견례 날이었어요. 호텔 주차장에서 명품을 두른 여자가 낡은 다마스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똥차라고 말한 다마스를 타고 온 사람은 시골에서 온 예비 사돈 부부였어요. 농사짓고 슈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딸 아이를 시집 보내려던 부부의 복수 스토리입니다. 이 엄청난 복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속이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57살의 김정숙은 상견례 날 모욕을 당했어요. 호텔 주차장에서였습니다. 낡은 파란색 자동차 다마스에서 내리는 순간이었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웃는 투였습니다. 돌아보니 명품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벤츠 E 클래스에서 막 내린 참이었습니다. 한미숙이었어요. 오늘 만날 예비 사돈이었습니다. 58살이었죠.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어요. 가방만 5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정숙 옆에는 남편 김철수가 있었어요. 59살이었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미숙 옆에도 남편이 있었어요. 박재욱이라고 했습니다. 60살이었죠. 고급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중견 제조업체 대표였습니다. 오늘은 두 집안의 상견례 날이었어요. 김 씨 부부의 딸 미나와 박 씨 부부의 아들 준영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거든요. 미나는 27살이었어요.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이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착하고 예뻤습니다. 그리고 미나의 남자친구인 준영은 30살이었어요. 대기업 차장이었습니다. 연봉이 8천만 원이었어요. 미나보다 조건이 좋았습니다. 둘은 2년 전에 만나 사귀었어요. 정숙은 시골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했고 남편 철수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박하게 살았어요. 옷도 낡고 차도 오래됐습니다. 오늘 상견례 자리에 타고 온 자동차 다마스는 사용한 지 15년이나 됐어요. 슈퍼 배송용으로 쓰는 차였습니다. 박 씨 부부는 달랐어요. 재욱은 회사 대표였습니다. 직원이 80명이었어요. 매출이 50억이었습니다. 미숙은 전업주부였어요. 평생 남편 돈으로 살아오며 명품만 입고 다녔어요. 주차장에서 미숙이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옷차림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욱도 철수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미나가 부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준영도 부모님과 함께였어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어요. 시골에서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고추장과 된장, 그리고 쌀이었어요. 직접 만들고 수확한 거였습니다. 미숙이 그걸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욱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6명이 호텔 레스토랑으로 걸어갔어요. 미숙과 재욱이 앞서갔습니다. 정숙과 철수는 뒤에서 따라갔어요. 미나는 중간에서 난처해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15만 원짜리 코스였어요. 정숙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미숙이 메뉴판을 보더니 말했어요. 오늘은 자기들이 내겠다고요. 선심을 쓰는 말투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박 씨 부부가 김 씨 부부에 대해 물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 사는지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슈퍼를 운영한다고요. 박 씨 부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미숙과 재욱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실망한 얼굴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느껴졌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요. 정숙은 그걸 다 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철수도 느꼈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피며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 씨 부부는 몰랐어요. 자신들이 겉모습만 보고 무례하게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요. 상견례는 시작도 하기 전에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하루 전이었어요. 정숙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년 전에 담가둔 고추장을 꺼냈어요. 맛이 깊었습니다. 3년 묵은 된장도 꺼냈어요. 그리고 직접 농사 지은 쌀도 포장했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선물이었어요. 시골에서는 이런 걸 제일 귀하게 여겼거든요. 철수는 20년 전에 산 양복을 꺼냈어요. 오래됐지만 깨끗했습니다. 다림질을 하고 구두도 닦았어요. 둘은 긴장했습니다. 딸의 결혼이니까요. 아침이 밝았어요. 정숙은 제일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낡아 보였어요. 명품은 아니었거든요. 철수도 양복을 입었는데 어색해 보였습니다. 평소엔 농사일 작업복만 입었으니까요. 다마스에 선물을 싣고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컸습니다. 15년 된 차였어요. 서울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마스는 느렸어요. 다른 차들이 쌩쌩 지나갔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높은 건물에 정숙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었거든요. 주차장에는 고급 차들이 즐비했어요. 벤츠, BMW, 렉서스요. 다마스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그때 옆에서 벤츠가 섰습니다. 미숙과 재욱이 내렸어요. 미숙이 다마스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재욱도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 호텔에 누가 저런 똥차를 끌고 와? 요즘도 저런 차 타는 사람이 있어? 정숙은 들었어요. 미숙이 재욱에게 속삭이는 소리를요.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딸을 위한 날이니까요. 딸 미나가 와서 부모님을 보고 달려왔어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준영도 부모님 옆에 서 있었어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6명이 레스토랑으로 걸어갔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입구에서 정숙이 선물을 내밀었는데 미숙이 받지 않았어요. 냄새가 난다며 얼굴을 찌푸리고 코를 막았어요.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재욱이 선물을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어요. 미숙은 웨이터를 불러 저거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정숙 앞에서요. 정숙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미나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보니 한 사람당 15만 원이었습니다. 정숙과 철수는 부담스러웠어요.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거든요. 미숙이 오늘은 자기들이 낸다고 했어요. 걱정 말라고요.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시혜를 베푸는 것 같았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양이 적었고 포크가 여러 개였습니다. 정숙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어요. 미숙이 정숙이 포크를 잘못 잡는 걸 보고 재욱에게 눈짓했습니다. 재욱이 김씨 부부에게 어디 사냐고 물었어요. 철수가 경기도 어느 시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 시골이구나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재욱이 또 물었습니다. 딸이 어느 학교를 나왔냐고요. 미나가 지방 국립대라고 대답했어요. 미숙 표정이 변했습니다. 실망한 얼굴이었어요. 준영은 서울대를 나왔거든요. 재욱이 말했어요. 요즘은 학벌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서울대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정숙은 참았어요. 딸을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철수도 주먹을 쥐었어요. 식사가 계속됐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디저트가 나왔을 때 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안하고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미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욱이 거들었어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회사도 하고 서울에 살고 집안 수준이 다르잖아요. 미숙이 덧붙였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슈퍼 하시는 분들이랑은 어울리기 힘들 것 같아요. 철수가 환한 얼굴로 일어섰어요. 정숙이 남편 팔을 잡아 진정시켰습니다. 미나가 울먹였고 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세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마스에 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미나가 뒷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철수는 핸들을 꽉 쥐고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2시간이 고통스러웠어요. 미나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시골집에 도착해서 셋이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소?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미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중이 안 됐어요. 상견례 날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한미숙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겉으로만요. 미나의 부모님 몰래 둘이서만 한번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미나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숙이 말했습니다. 준영이 문제니까 꼭 만나야 한다고요. 미나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퇴근 후였어요. 강남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나가 먼저 도착했어요. 긴장됐습니다. 미숙이 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진했어요. 앉더니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미나 것도 시켰어요. 미나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날씨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날씨가 좋다느니 봄이 왔다느니요. 미나는 왜 불렀는지 궁금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미숙이 한 모금 마시고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차가워졌습니다.
미나 씨,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미나가 긴장했어요.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준영이가 당신한테 맞춰서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시골 처가댁 챙기는 것도 부담이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숙이 물었어요. 혼수는 얼마나 준비할 수 있냐고요. 우리 집안은 최소 5천만 원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나가 대답했어요. 저희 형편이 어렵다고요. 그 정도는 힘들 것 같다고요. 미숙 얼굴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역시 그렇군요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그럼 결혼이 어렵겠다고요. 포기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거라고요. 미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미나에게 건넸어요. 기계적인 동작이었습니다. 미숙이 덧붙였어요. 준영이는 대기업 차장이고 연봉이 8천만 원이라고요. 미나는 중소기업에 월급 겨우 250만 원이잖냐고요. 현실을 보라고 했습니다.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고요. 준영 오빠를 사랑한다고요. 미숙이 웃었어요. 냉소였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하냐고요. 집안끼리 하는 게 결혼이라고요. 당신네 부모 보니까 수준이 뻔하다고 했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났습니다. 미숙이 말했어요. 생각 잘해보라고요. 준영이한테 상처 주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라고요. 카페를 나왔어요. 미나는 길거리에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걱정하실 게 뻔했어요. 혼자 삭히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 씨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재욱이 아들 준영을 불렀습니다. 서재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준영이 들어갔어요. 아버지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재욱이 말했어요. 김씨 집안과 결혼은 안 된다고요. 너무 수준이 안 맞는다고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랑 사돈하면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준영이 반박했어요. 미나는 좋은 사람이라고요. 성격도 좋고 자기를 아껴준다고요. 재욱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결혼은 신분에 맞게 해야 한다고요. 시골 처가 때문에 평생 고생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준영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고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진다고요. 재욱이 화를 냈어요. 정신 차리라고요. 장인어른이 농사꾼이면 나중에 돈 달라고 할 거라고요. 회사 운영하는 우리한테 손 벌릴 게 뻔하다고 했습니다. 준영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 말이 조금씩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재욱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차장까지 올라간 내가 왜 굳이 그런 집안 딸과 결혼하냐고요. 더 좋은 여자 많다고요. 준영이 서재를 나왔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미나한테 전화하려다가 관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준영은 미나에게 연락을 잘 안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댔어요. 미나는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요. 통화를 해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준영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만나자는 말도 안 했어요. 미나는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미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요. 준영이 달라진 것도요. 정숙은 전화를 받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에게 말했어요. 남편도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당장 뭘 할 수도 없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열흘이 더 지났어요. 미나는 준영과 거의 연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화해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퇴근길이었어요. 회사 건물을 나서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한미숙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미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순간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숙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마침 근처에 왔다며 같이 차 한잔하자고 했어요. 거절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로 끌려가듯 갔어요. 미숙은 커피를 시키고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영이 모르는 여자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맞선 사진이에요. 의사 딸이고 집안도 괜찮고. 미나는 손이 떨렸어요. 미숙이 덧붙였습니다. 준영이가 처음엔 싫어했는데 만나보니까 괜찮다고 하더래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나 씨, 이제 그만하고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미숙은 휴지를 미나 앞으로 밀었어요. 눈물을 닦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러더니 본격적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된다고요. 미나네 부모님이 나중에 자기네한테 기댈까 봐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슈퍼 하시는데 늙으면 당연히 자식한테 손 벌릴 거 아니냐고요. 미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려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평생 자식한테 짐 안 되려고 사신 분들이라고요. 하지만 미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그렇게 사세요? 우리 집은 회사 운영하는데. 학벌 이야기도 나왔어요. 미나는 지방대고 준영이는 서울대라는 거요. 연봉 차이도 언급했습니다. 미나는 3천만 원, 준영이는 8천만 원이라고요. 거의 3배 차이라고 했어요. 이게 같은 급이에요? 솔직히 우리 준영이가 왜 굳이. 미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숙이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카페를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골목에 들어가서야 울음이 터졌어요. 며칠 후였어요. 이번엔 박재욱이 직접 나섰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어요. 김철수는 슈퍼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이십니까? 박재욱이었어요.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애들 결혼 말인데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철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재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집안 차이가 너무 난다고요. 따님은 좋은데 집안이 문제라고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슈퍼 하시잖아요. 저희는 회사도 하고 서울에 집도 있고 수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철수는 평생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욱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따님한테 잘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 이제 놔주시라고. 서로 힘들기 전에. 전화가 끊겼어요. 철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정숙이 남편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철수가 전화 내용을 전했어요. 정숙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슈퍼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억지로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거스름 돈을 제대로 주지도 못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였어요. 딸이 당한 일, 자신들이 들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어둠 속에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더는 못 참겠소. 정숙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어요. 박 씨 부부가 더 큰 실수를 저지를 때까지요. 조금만 더 참아요. 때가 되면 보여줍시다. 철수가 정숙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상견례 후 3주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미나는 이제 준영에게 전화도 잘 못했어요. 전화해봤자 냉랭한 대답만 돌아왔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미나 휴대폰에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숙이었어요. 1시간 동안 10통이 넘게 왔어요. 미나 씨, 연락 좀 받아요. 꼭 만나야 해요. 안 만나면 준영이한테 헤어지라고 할 거예요. 마지막 문자가 결정타였어요. 미나는 어쩔 수 없이 만나겠다고 답장했습니다. 이틀 후 주말이었어요. 미숙이 장소를 정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한 끼에 10만 원은 하는 곳이었습니다. 미나가 먼저 도착했어요. 레스토랑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명품 차림이었어요. 미나는 자기만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 도착했어요. 오늘따라 더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판을 펼쳤어요.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미나 의견은 묻지도 않았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숙은 천천히 먹으며 날씨 이야기, 요즘 유행하는 가방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미나는 왜 불렀는지 궁금했지만 기다렸어요. 메인 요리가 나왔어요. 미숙이 포크를 내려놓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내 미나 앞으로 밀었어요. 두툼했습니다. 5천만 원 들어있어요. 미나는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준영이랑 헤어져 주면 주겠다고요. 깨끗하게 정리하자고요. 미나 씨 부모님도 농사 지으시느라 힘드시잖아요. 5천만 원이면 도움 되실 거예요. 미나는 봉투를 다시 미숙 쪽으로 밀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준영 오빠를 사랑한다고요. 미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사랑이요? 미나 씨, 현실 좀 보세요. 우리 아들이랑 당신은 급이 안 맞아요. 우리 집은 회사 운영하는데 당신네는 시골에서 슈퍼 하잖아요. 미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숙은 개의치 않고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며느리 자격이 안 돼요. 집안도, 학벌도, 직장도 다 안 맞아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사는 줄 알아요? 우리 준영이 평생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예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했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미나는 창피했어요. 하지만 더 창피한 건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숙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훌륭하다고요? 그럼 왜 시골에서 그렇게 사세요? 제대로 번 돈이 있으면 서울에서 살죠. 당신도 중소기업 다니고 집안이 뭔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미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못 받아요. 전준영 오빠 포기 안 해요.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하지만 밖에 나오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집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상처받으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미나는 혼자 결심했어요. 끝까지 버텨보기로요. 준영 오빠를 설득해보기로요. 부모님 욕을 들어도 사랑으로 이겨내보기로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날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준영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미나는 회사에서도 집중을 못했습니다. 실수가 잦아졌어요. 상사한테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미나는 결국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울면서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5천만 원 제안도, 며느리 자격 없다는 말도요. 정숙은 전화를 받고 눈물이 났어요.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철수에게 말했어요. 철수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벽에 금이 갔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보였습니다. 이제 곧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났어요. 박재욱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 재개발 사업 입찰이었어요. 성공하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입찰 전에 현장을 둘러봐야 했어요. 그 지역 담당자들과도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재욱은 혼자 갈 생각이었어요. 원래 부인이 동행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숙이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재욱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갑자기요?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동네가 어디라고 했죠? 김 씨네가 사는 곳 아니에요? 재욱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김 씨 부부가 사는 곳이었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럼 인사라도 해야죠. 사돈인데. 겉으로는 예의 바른 말이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미숙은 김 씨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회사 일로 그 동네를 방문한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 오전이었어요. 두 사람은 벤츠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2시간쯤 걸렸어요. 시골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재욱은 현장을 먼저 둘러봤어요. 넓은 땅이었습니다. 개발 가치가 충분해 보였어요. 만족스러웠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지역 담당자들과 식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한정식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중심가를 지나가는데 작은 슈퍼가 보였어요. 간판에 정다운 슈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이 말했어요. 여기 들러요. 물 좀 사고. 차를 세웠어요. 슈퍼 앞에 낡은 다마스가 서 있었습니다. 파란색이었어요. 미숙이 웃었습니다. 어머, 이거 그 차 아니에요? 슈퍼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정숙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재욱과 미숙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사돈 어른! 여기서 뵙네요. 저희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정숙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미숙이 물 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1,000원짜리였어요. 계산하면서 슈퍼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진열대, 오래된 냉장고를 보며 혀를 찼어요. 재욱이 말했어요. 이 지역 개발 프로젝트 입찰 때문에 왔다고요. 회사 사업이 잘 되면 이 동네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으스대는 투였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숙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우리 점심 약속 시간이 다 됐네. 사돈 어른도 점심 드셨어요? 정숙이 아직이라고 대답했어요. 미숙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드실래요? 어차피 지역분들이랑 식사하는 건데 사돈 어른도 오시면 좋죠. 겉으로는 친절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정숙은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미숙이 계속 권했습니다. 재욱도 가세했어요. 사돈, 가까운 데 사시는데 같이 식사하시죠. 결국 정숙이 수락했어요. 남편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던 철수가 급하게 왔어요. 두 사람은 다마스를 타고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정식 집은 마을에서 제일 큰 식당이었어요. 넓은 방에 이미 지역 담당자 3명이 와 있었습니다. 재욱과 인사를 나눴어요. 김씨 부부가 들어왔어요. 낡은 옷차림이었습니다. 담당자들이 김철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뭔가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재욱과 미숙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박씨 부부, 김씨 부부, 담당자 3명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욱이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자랑했습니다. 직원이 80명이고 매출이 50억이라고요. 이번 입찰에 자신 있다고 했어요. 미숙이 김씨 부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이 동네 개발되면 땅 보상 좀 받으시겠어요? 정숙이 조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재욱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봤자 얼마 안 될 거예요. 농지는 보상금이 적거든요. 그래도 슈퍼 그만두시고 편히 쉬실 수는 있겠네요. 담당자 한 명이 잔을 들다 멈췄어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담당자가 슬쩍 재욱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계속 말했어요. 김씨 부부가 올해 이 동네에서 사셨냐고요. 뭐 좀 아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마치 정보를 얻으려는 것처럼요. 철수가 짧게 대답했어요. 30년 살았다고요. 재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동네 사정 잘 아시겠네요. 담당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한 명이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재욱과 미숙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계속됐어요. 미숙이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따님이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요. 준영이랑은 요즘 연락하냐고요. 정숙이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영이가 요즘 바빠요. 회사 일도 바쁘죠? 게다가 맞선도 보고 있어서. 칼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김씨 부부는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식사가 끝났어요. 재욱이 계산했습니다. 으스대며 카드를 냈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김씨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럼 저희는 서울 가봐야 해서 벤츠를 타고 떠났어요. 김씨 부부는 다마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담당자들이 다가왔어요.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합장님, 괜찮으십니까?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담당자들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김 씨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숙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맞선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미나는 전화를 받고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셨다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나는 결심했어요.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준영이 받았어요. 오빠, 우리 헤어져요. 준영이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요?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오빠 부모님 때문이에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준영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던 결과였으니까요. 그래. 미안해. 전화가 끊겼어요. 준영은 부모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나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고요. 재욱과 미숙은 기뻐했어요.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숙이 와인을 꺼내 건배했어요. 드디어 나가 떨어졌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미나가 준영과 헤어진 다음 날이었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일찍 일어나 전화를 걸었어요. 대학 동창인 이영수에게였습니다. 영수는 지역 농협조합장이었어요. 오랜 친구였습니다. 철수가 말했어요. 급하게 만나고 싶다고요. 중요한 일이라고요. 2시간 후 농협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영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철수가 박씨 부부 이야기를 꺼냈어요. 상견례부터 어제 식사 자리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영수는 듣고 화가 났어요. 오랜 친구가 그런 모욕을 당했다니요.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도움이 필요해. 영수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박재욱 회사 재무 상태를 알고 싶다고요. 그리고 재개발 조합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요. 영수는 알겠다고 했어요. 월요일에 바로 움직이겠다고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어요. 영수는 금융권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박재욱 회사 재무 상태를 파악했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 회사 매출은 50억이 맞았어요. 하지만 부채가 15억이나 됐습니다. 순이익은 3억 정도였어요. 게다가 이번 재개발 입찰에 20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영수가 철수에게 전화했어요. 박재욱 회사가 이번 입찰에 사활을 걸었다고요. 떨어지면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조합회의는 언제 가능하냐고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수요일에 잡겠다고요.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15명 정도였어요. 모두 이 지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입찰 관련 중요한 안건이 있다고요. 조합장님이 말씀하실 게 있다고 했습니다. 철수가 일어났어요. 조합장은 철수였습니다. 30년간 이 지역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조합원들이 신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철수가 박재욱 회사 이야기를 꺼냈어요. 입찰 예정 업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털어놨어요. 딸의 결혼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부터요.
상견례 후 전화 협박, 회사 앞 기습, 돈으로 매수 시도까지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식사 자리에서 당한 모욕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조합원들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합장님을 그렇게 대했다고요? 다른 조합원도 화를 냈어요. 30년간 이 지역을 위해 헌신한 철수를 무시했다니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철수가 계속 말했어요. 자기 개인 일로 조합 일을 섞고 싶지는 않다고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 개발을 맡아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영수가 자료를 꺼냈어요. 박재욱 회사 재무 상태였습니다. 부채가 많고 이번 입찰에 회사 운명을 걸었다고 설명했어요. 만약 중간에 자금난이 생기면 개발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술렁거렸어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다른 업체는 없냐고요.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경쟁사가 하나 더 있다고요. 훨씬 큰 회사고 재무 상태도 건실하다고요. 표결에 들어갔어요. 박재욱 회사 입찰을 배제할지 말지요. 손을 들었습니다. 15명 전원이 손을 들었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영수가 기록했어요. 박재욱 회사는 입찰에서 배제됐습니다. 경쟁사에게 우선 협상권이 넘어갔어요. 회의가 끝났어요. 조합원들이 철수에게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한 명이 말했어요. 조합장님, 그런 사람들은 우리 동네 개발 못합니다. 걱정 마세요. 철수는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박재욱에게 통보가 갔어요. 입찰 배제 통지서였습니다. 재욱은 사무실에서 통지서를 받았어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왜 배제됐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회사 실적도 괜찮았고 조건도 충족했는데요. 조합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받았어요. 재욱이 따졌습니다. 왜 배제됐냐고요? 영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조합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더 적합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재욱이 항의했어요. 재심사를 요청하겠다고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이미 경쟁사와 계약 진행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재욱은 주저앉았습니다. 이번 입찰을 위해 20억을 투자했어요. 사전 조사비, 컨설팅 비용, 설계비까지요. 그 돈이 전부 날아간 겁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됐어요. 은행 대출 상환도 밀렸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걱정이었어요. 재욱은 미숙에게 전화했어요. 큰일 났다고요. 당분간 돈 쓰지 말라고요. 미숙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입찰 떨어졌어. 20억 날렸어. 미숙도 충격을 받았어요. 20억이 어떻게 날아갔냐고 물었습니다. 재욱이 설명했어요. 조합에서 배제시켰다고요. 이유는 모르겠다고요. 미숙이 물었어요. 그 동네 조합장이 누구냐고요. 재욱이 서류를 뒤졌습니다. 이름을 확인했어요. 김철수라고 나와 있네.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 우리 사돈 이름 아니에요? 재욱도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난 금요일 식사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요. 담당자들이 이상하게 눈치를 보던 이유가요. 김철수가 조합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앞에서 모욕을 퍼부었어요. 재욱은 다시 조합에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가 받았습니다. 재욱이 물었어요.
김철수 조합장님과 통화하고 싶다고요. 죄송하지만 조합장님은 통화 받지 않으신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재욱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잘못 건드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박 씨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0억이 날아갔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김 씨 부부와의 갈등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재욱이 말했어요. 김철수가 조합장이었어.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어. 미숙도 불안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생길지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박재욱 회사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입찰 탈락으로 20억이 날아간 게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갱신이 어렵다는 통보였습니다. 재욱은 농협지점장에게 전화했어요. 왜 갑자기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지점장이 난처하게 대답했어요. 본부 지침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욱은 다른 은행에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의 영향력이었어요. 지역 금융권에서 그는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오랜 거래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미숙이 재욱에게 말했습니다. 김 씨 부부한테 가봐요. 용서를 빌어요. 재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울면서 말했어요. 자존심이 중요해요? 우리 이렇게 망했어요. 다음 날 주말이었어요. 박 씨 부부는 중고차를 몰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김 씨 부부를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2시간을 달려 도착했어요. 정다운 슈퍼가 보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슈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정숙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박 씨 부부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철수도 안쪽에서 나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박 씨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재욱이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미숙도 고개를 숙였어요. 재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무례하게 대한 것, 모욕한 것 전부 잘못이었다고요.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정숙과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숙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슈퍼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입찰만이라도 다시 검토해 주시면. 철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미 경쟁사와 계약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재욱이 계속 빌었어요. 그럼 금융 쪽만이라도 풀어달라고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슈퍼하는 사람들인데요. 박 씨 부부가 얼어붙었어요. 자신들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정숙이 계속 말했어요. 격이 안 맞잖아요. 집안 수준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미숙이 울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슈퍼 바닥 더러워집니다. 냉정한 말투였어요. 박 씨 부부는 일어났습니다. 재욱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숙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박 씨 부부는 슈퍼를 나왔어요. 차에 탔습니다. 미숙이 운전대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재욱은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됐어요. 거래처에 물건값을 제때 못 줬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어요. 새 주문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직원 월급을 밀렸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핵심 인력 몇 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막을 수 없었어요. 재욱은 매일 투자자를 만났어요. 자금을 구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어요. 회사 전망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2달이 지났어요.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됐습니다. 직원 80명이 전부 해고됐어요. 재욱은 사무실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영도 실직했어요. 대기업 차장이었던 그는 아버지 회사가 망했다는 소문 때문에 회사에서 찍혔습니다. 승진해서 밀렸어요.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준영은 재취업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0살에 실직하고 경력도 애매했어요. 면접을 봐도 떨어졌습니다. 박씨 집안의 경제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미숙은 명품 가방과 옷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거래 앱에 하나씩 올렸어요. 그토록 자랑하던 500만 원짜리 가방도 200만 원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집 대출 상환을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어요. 강남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집까지 잃는 거예요? 재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자기 잘못 같았습니다. 김씨 부부를 함부로 대한 게 시작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집이 팔렸습니다. 경매로 나가서 시세보다 싸게 팔렸어요. 대출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박씨 가족은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어요. 강남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이었습니다. 투룸 아파트였어요. 벤츠도 팔았습니다. 중고차를 샀어요. 재욱은 파산 신청을 했어요.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준영도 아버지 보증을 섰던 게 있어서 함께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한편 김씨 부부는 슈퍼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철수가 정숙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이 눈물을 닦았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딸이 받은 상처는 여전했으니까요. 며칠 후였어요.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김철수 조합장의 재산 규모가 공개됐어요.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이 300억이 넘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던 분이 그런 부자였다니요. 하지만 곧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진 게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살아온 분이었으니까요. 재개발 사업은 경쟁사가 맡았어요. 대기업이었습니다. 사장 아들이 현장을 시찰하러 왔어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조합장 김철수와 인사를 나눴어요. 그 자리에 미나가 있었어요. 부모님을 뵈러 내려왔다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청년과 눈이 마주쳤어요. 청년이 인사했습니다. 미나도 인사를 받았어요. 이후 그들은 가끔 연락했어요. 재개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요. 시간이 지나며 가까워졌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김씨 부부는 여전히 다마스를 타고 슈퍼를 운영했습니다. 재개발로 보상금을 받았지만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지역 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매년 10명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미나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재개발 대기업 사장 아들과 진지하게 만났습니다. 그는 미나 부모님을 존중했어요. 검소하게 사시는 모습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욱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미숙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준영은 여전히 재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미숙이 말했어요. 그때 김 씨 부부를 잘 대했으면 어땠을까요? 재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회만 남았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낡은 차를 타고 낡은 옷을 입었다고 무시하면 큰 코 다쳐요. 진짜 부자는 조용하고 검소합니다. 오히려 과시하는 사람이 속은 비어 있을 때가 많아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 가족의 축복도 중요합니다. 상대 부모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그래요. 돈과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인품입니다. 김 씨 부부는 300억이 넘는 자산가였지만 여전히 시골에서 슈퍼를 하며 검소하게 살아요. 이게 진짜 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감동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